안녕하세요. 법과 일상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박영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영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토부 산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가사소송 전문 이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법과 일상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배우 차은담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이라 하면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소를 모르는데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텐데 보통은 소장을 내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핸드폰 번호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게 어느 통신사에 가입된지는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SK텔레콤, KT, LG플러스 한 3개사 정도에다가 요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회신해 달라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3부를 각각 통신사별로 씁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소장 같이 내는 거죠. 그걸 꼭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소장은. 그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출하는 소장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법률용어상 송달이라는 개념인데 네.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정확한 정의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 증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내용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보내는 건데. 고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뭔가 법적인 일들이 있겠거니 해서 연루된 것 같고. 예, 좀 긴장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쉬워요. 그냥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안 갚고 있다. 네.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체국에 갑니다. 네. 우체국 가면은 내용 증명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제출하시면 하나는 우체국에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구나. 네. 법원에서 우체국- 보내는 거구나. 우체국에서 보내요. 내용 증명은 나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니라고 대응을 해도 되고 무대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모든 서면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소장을 받았을 때는 답변을 해야 해야 돼요. 되는 거예요. 며칠이죠? 변호사님?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가는데요. 네. 근데 30일이 지나도 법원에서는 답변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사소송법에 소장이 들어오면 그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그 안내문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가 받은 그날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30일 세면 돼요. 30일까지 답변서를 법원에 내라고 하면서 이걸 내지 않으면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재판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해소 판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지난다고 해서 딱 법원에서 뭐 하지는 않는데 지나고 한 35일? 그래도 답변서가 안 들어오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요. 판결 선고하겠다고. 그러면 피고인 상대방은 선고 그 전까지만이라도 어떤 답변이라도 하면 돼요. 다툰다는 답변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략하게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원고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체적인 거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끄는. 네. 그렇게 그렇게 판불을 까야죠. 그렇게 보내면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거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줘요. 그럼 계속 소송할 수 있죠. 혹시 변호사님은 최장 걸린 시간 어느 정도의 사건 해보셨어요? 제일 길었던 게 5년 6개월. 5년 6개월? 행정사건인데 대법원 2번 갔다 오니까 1심 할 때도 1년 반 정도 하고 그러면 최근에는 경향이 항소심을 가면 1심에서 어떤 사유로 못했던 거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항소심에서 기회를 좀 잡아서 진행하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또 나오고 증인 또 부르고 또 전문 심리위원이라고 해서 전문 심리위원 선임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2심도 한 1년 걸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상고를 했죠. 상대방이. 또 상고심을 진행하고 또 그게 파기가 됐어요. 파기 환송이 되는 바람에 다시 2심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2심 다시 내려오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불리하게 선고가 난 거죠. 결국 재판을 5번 한 거네요. 그렇죠. 변호사님은 최장 길었던 사건이 어느 정도 되죠?
저는 4년 이내에 했어요. 3년. 4년도 엄청 긴데. 네, 근데 저희도 3심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좀 기본적인 걸 수 있는데 1심, 2심, 3심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분명 보시다가 검색창에 쳐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요. 법과 친하지 않는 시청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3심제라고 해서 네. 내가 뭔가 법원을 통해서 내 권리 구제를 하는 방법을 3번 정도 판단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3세판. 예, 3재판. 그래서 그첫 번째가 1심인 거고 네. 이제 1심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네. 아 마음에 안 들어. 항소. 그럼 한 번 더 항소하는 게 바로 어. 2심이 되는 거. 2심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3심 대법원에다 하는 게 마지막 3심인데 아, 대법원까지 가면.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1, 2, 3심이고요. 네. 다만 우리는 1,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네.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런 건데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대법원은 법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2심의 판단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만 판단을 해줘요. 대놓고 사실관계 다투는 거는 대법원 3심에서 안 받아주는데 네. 다만 우회적으로 본질은 사실관계 다투는 거지만 사유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는 증거라든지 각종 재반 사정을 가지고 아 이게 요 당사자들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는 사실이야 라고 법원이 판단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증거가 될 만한 게 맞느냐 네네.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 증거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이 증거로 뽑아내는 이 내용이 그러면 사실이야?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법리 판단에 들어가거든요. 네. 용어로는 증거 체부에 관한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판사가 그 내용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유신중주의 이런 내용이 법률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거에 반해서 사실관계 잘못 인정했으니 네. 이것도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대법원에다가 3심으로 네. 상고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지방법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네. 고등법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네. 지방법원은 훨씬 더 많아요. 그쵸. 지방법원 밑에 또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음. 지원은 그 소도시 중심에서 지방법원보다 조금 밑에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수원 밑에는 성남이 있어요. 성남지원, 그리고 안양지원, 안산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도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지원도 커요. 거기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들이 다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판단이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1심에서 대부분 일단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네요? 잘 안 끝나죠. 다들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판결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에 그러니까, 안 들면 예, 예,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한 명은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지는 거니까. 그럴 확률이 크죠.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이기겠죠. 누군가는 지고. 지는 쪽은 거의 항소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한 번은 더 싸우고 그래야지 내가 후회가 없으니까. 그쵸.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1심에서 끝나는 케이스는 아마 1000건 중에 한 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더 들겠네요. 그렇죠. 1심이 별개의 사건이고요. 네. 2심 사건은 또 별도의 계약으로 새로 선임을 하시는 개념입니다. 원래 했던 분이랑은 못 하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할수 또 있죠. 하더라도 선택인데?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법원이 가지는 역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의 영역은 브레이크 역할이에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어떤 기준이 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걸 좀 더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만약에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브레이크가 흔들리는 거죠. 브레이크가 흔들리면 가속된 차량은 멈출 수가 없는 네. 상황. 예를 들어 폭주하는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5년에서 10년 사이의 범위라면 20년을 선고한다 또는 1년을 선고한다. 이거는 아마 법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많이 예로 드는 사건 중에 곰탕집 사건이라고 있어요. 곰탕집 사건이 어떤 사건 개요냐면 곰탕집에서 지나가는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예요. 남자 손님이 만졌고 그게 강제추행으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1심부터? 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네. 실형을 선고되고 그 억울한 것 때문에 그 피고인의 부인이 곰탕지 CCTV를 받아서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야 만진 거야? 나도 만졌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겠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를 해요.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과연 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부터 의문스러웠고 여기에 강제추행이 실형까지 선고돼야 돼? 라는 의문까지 든 거죠. 이 판결 또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 1심 선고의 강제추행으로 정말 만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 실형에 선고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례적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판결이 이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양형 기준을 얘기했지만 양형 기준 또한 공개가 다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초범이라고 꼭 감형이 돼야 되나요?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나오는데 납득이 돼야지 우리 일반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네,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양형 기준도 고려하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정한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물론 일부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네. 사실은 그래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내린 판결입니다. 납득이 될까요?